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모두가 강민준의 단호함에 놀랐고 특히 장희명은 그 충격을 가장 깊이 느꼈다. 이전에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돈을 적게 주거나 지분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 양측은 서로 밀고 당기며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고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겨우 타협하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런데 지금 장희명은 협상에서 처음으로 강민준에게 20%의 지분을 더 얹어주었다. 장희명이 호탕해서가 아니라 강민준이 준 돈이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강민준의 100억 위안을 받지 않는다면 장희명은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장희명은 은행 메시지에 0을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고 나서야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오늘 이전까지 그는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수천억 원이 손에 들어오자 장희명은 숨쉬는 것조차 한결 수월해진 것을 느꼈고 심지어 쉬었던 목소리마저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물론 장희명이 강민준에게 20%의 지분을 더 얹어준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라는 거물급 자금주를 꽉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은 그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젊고 돈 많고 호탕하고 신비롭기까지. 어쩌면 어느 대가문의 후예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수천억 원으로 고작 50%의 지분을 가져갔으니 어떻게 보아도 장희명 그가 이득이었다. 유설이도 이 일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행히도 이전에 강민준과 자기 아버지가 상업 협상을 하는 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도 어떻게든 강민준에게 지분을 더 주려고 했었지만 강민준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 아마 이것이 바로 강민준의 협상 스타일일 것이다. 장희명의 저녁 식사 초대를 정중히 거절한 후 알아야 할 것은 50%의 지분, 게다가 영구 지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강민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오직 강민준만이 알고 있었다. 지금의 비댄스가 파산 직전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비댄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상장 전 장희명의 자산 가치는 이미 156조 원으로 평가되었고 심지어 어떤 기관은 비댄스가 상장하면 평가 가치가 10배, 즉 1500조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강민준의 현재 100억 위안 투자는 미래에 최소 7천조 원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강민준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래 강민준은 30%의 지분을 얻을 수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장희명이 오늘 그에게 20%의 영구 지분을 더 얹어준 것을 후회할지 모른다. 가자. 기분 좋으니 내가 밥 살게. 강민준이 유설이와 진이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 형부. 투자는 다 이렇게 호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물었다. 여자친구 필요 없으세요? 원하시면 저도 형부 여자친구 해드릴 수 있는데. 진이의 대담한 말에 강민준은 즉시 크게 충격을 받았다. 유설이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화가 나서 진이를 쫓아가며 꾸짖었다. 못된 야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쟤는 내 학생이고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네가 걔 여자친구가 되겠다고? 어른스럽게 좀 굴 수 없어. 유설이는 진이에게 자신들이 서울에 왔다고 말한 것을 정말 후회했다. 이 아이는 입이 정말 가벼워서 무슨 말이든 다 내뱉었다. 그리고 이때 위층에서 강민준과 두 사람이 장난치는 것을 내려다보던 장희명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고 돈 많은 거 정말 좋구나. 장희명도 이때 겨우 30대 초반이었고 여전히 젊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창업 생활은 그에게 인생의 온갖 풍파를 맛보게 했다. 게다가 매일같이 힘들게 일했으니 강민준처럼 두 미녀를 데리고 그렇게 멋지게 지낼 여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알았어요, 알았어. 형부 농담 안 할게요. 저한테 투자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바탕 장난을 친 후 차 안으로 돌아와 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강민준에게 물었다. 너한테 투자한다고
강민준이 멍했다. 저랑 새 파트너가 올해 3월에 오포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노란 자전거요. 이건 전 세계 최초의 비대면 자전거 공유 모델로 주로 대학 캠퍼스 내의 마지막 1마일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진이가 말했다. 강민주는 멍했다. 이 노란 자전거는 후세에도 유명한 존재였다. 노란 자전거의 출현은 공유 경제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최고 평가 가치는 심지어 30억 달러에 달했다. 당연히 노란 자전거의 출현은 바람처럼 자본의 포장 아래 빠르게 부상했고 또 빠르게 몰락했다. 심지어 많은 고객들의 보증금은 2024년 강민준이 깨어났을 때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리고 후세에 노란 자전거의 전말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단지 강민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진이가 노란 자전거의 내 창립자 중 한 명일 줄이야. 사실 너희 아이디어는 꽤 좋지만 이 업계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아.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노란 자전거는 투자할 가치가 없었다. 시가총액 수천조 원의 거물 플립톡이 앞에 있는데 고작 30억, 비록 달러라고 해도 강민준에게 큰 매력은 없었다. 게다가 자전거 공유 산업 자체는 경쟁력이 없었다. 소위 평가 가치라는 것은 대부분 자본의 조작일 뿐이었다. 형부, 제가 아직 소개도 다 안 끝냈는데 벌써 전망이 안 좋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사실 진이는 약간 불복하며 반박하고 싶었다. 네가 이 업계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건 이해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수익이 좋은 건 아니야. 강민주는 빠르게 분석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수익 모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야. 내 생각에 너희는 자전거 공유를 시행하고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해서 한 번 타는데 아마 1위안 정도일 거야. 나중에 규모를 형성해서 광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광고 수입은 불안정해. 주 수입은 여전히 이용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높아. 이것이 회사의 발전을 크게 제한하지. 강민준의 분석에 진이는 입을 떡 벌렸다. 그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비대면 자전거 공유라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강민준이 회사의 미래 방향을 분석해낼 수 있다니? 그럼 형부 생각에는 저희는 망할 운명인가요? 진이의 표정이 약간 시무룩해졌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강민준이 계속해서 분석했다. 사실 너희는 좀 더 과감하게 캠퍼스를 벗어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많은 직장인들에게도 마지막 1마일은 매우 큰 수요거든. 공유 경제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어. 강민주는 이 점을 긍정했다. 형부 말은 캠퍼스를 벗어나야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진이가 다그쳐 물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초기 의도는 단지 캠퍼스를 겨냥한 것이었고 사회로 나아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정말 자전거 공유가 필요할까? 크게 만들 수는 분명히 있지만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뜻이에요? 진이가 겸손하게 물었다. 생각해봐. 너희가 캠퍼스를 벗어나 규모를 형성하면 대량의 자본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거고 경쟁도 많아질 거야. 게다가 도시와 캠퍼스는 달라. 학교 안의 학생들은 비교적 문명화되어 있지만 사회는 천태만상이지. 너희가 도시에 배치하면 분실, 고의 파손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게다가 도시 면적이 너무 넓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자연히 캠퍼스 내보다 높아질 거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도시의 유지보수 비용은 캠퍼스 내보다 10배, 심지어 그 이상 높을 거야. 그런데 도시의 수익은 업계 경쟁 때문에 이용료가 캠퍼스 내보다 높지 않을 거고 결국 여전히 수익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강민준의 한바탕 분석 후 유설이와 진이는 모두 침묵했다. 유설이가 침묵한 것은 강민준이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꿰뚫어 보고 단 몇 마디 말로 노란 자전거의 미래 발전 경로를 명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진이가 침묵한 것은 강민준이 노란 자전거의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 창립자인 자신보다 더 철저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강민주는 이미 노란 자전거를 도시 전체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초기 창립 목적은 단지 캠퍼스를 겨냥한 것이었고 감히 캠퍼스를 벗어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오직 강민준만이 자신이 말한 것이 여전히 꽤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란 자전거는 2014년에 탄생하여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바로 그해 노란 자전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실 공유 경제의 미래는 일찍부터 예측 가능했다. 투입과 산출이 비례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소위 자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 바보가 아니었다. 강민준이 말한 상황을 그들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본의 본질은 이익을 좇는 것이다.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무릅쓰는 이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돼지 키우기였다. 자본은 단지 이 노란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빌려 미친 듯이 살을 찌운 후 중요한 순간에 피를 빨아먹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험해야 할 것은 바로 자본가들의 안목이었다. 이 돼지가 가장 살쪘을 때 깨끗하게 손을 뗄 수 있는지 없는지였다. 형부, 그렇게 말하면 그럼 저 이 프로젝트 포기해야 하나요? 진이는 여전히 약간의 미련이 있었지만 강민준의 말에 따르면 노란 자전거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달렸지. 강민준이 말했다. 두 가지 방법이요. 진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첫 번째, 자금 조달하지 말고 스스로 착실하게 사업을 해서 주도권을 잡고 천천히 발전시켜. 자본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강민준이 설명했다. 당연히 이 방법으로 노란 자전거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매년 30, 50억 원 버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두 번째, 미친 듯이 자금 조달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해 노란 자전거의 시장 가치를 무한히 끌어올린 후 시장 가치가 최고일 때 시장 반응이 어떻든 단호하게 손을 떼 300, 500억 원 버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강민준의 말에 진이와 유설이는 모두 숨을 들이켰다. 300, 500억 원이라니. 이것은 보통 사람이 평생 상상도 못할 숫자였다. 진이의 집안도 꽤 부유했지만 그녀의 집안과 유설이는 거의 비슷했다. 원래는 단지 재미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몇 철없는 친구들과 함께 일시적인 충동으로 노란 자전거를 설립했다. 뜻밖의 이 노란 자전거가 300, 5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너무 믿기 어려웠다. 형부, 미래의 노란 자전거가 300, 5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저한테 돈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 같이 성공하고 손 대죠. 진이가 떠보듯 말했다. 만약 너희가 내가 말한 모델대로 한다면 300, 500억 원은 여전히 내 보수적인 추정치야. 하지만 나는 투자할 수 없어.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왜요? 진이와 유설이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나에게는 원칙이 있어. 만약 내가 돈을 넣으면 심지어 노란 자전거의 시장 가치를 수백억 원까지 끌어올릴 자신도 있어. 하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빼면 이 뒷수습은 사회에 남겨지겠지. 나는 피 묻은 만두는 먹지 않아.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진이와 유설이는 모두 갑자기 강민준에게 경외심을 느꼈다. 천하를 둘러봐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피 묻은 만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18살 청년의 입에서 나오다니 어찌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이는
강민준을 깊이 한번 쳐다보고 그제야 고개를 돌려 유설이를 보았다. 설이야, 너 꽉 잡는 게 좋을 거야. 네 어린 남자친구가 너무 뛰어나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미래에 그가 누구의 남자가 될지 장담 못해. 진이는 마침내 유설이가 왜 강민준에게 빠졌는지 알았다. 이 녀석은 정말 너무 뛰어나서 거의 동년배의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심지어 그녀조차 갑자기 강민준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만약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참지 못하고 강민준을 역으로 쫓아다녔을 것이다. 게다가 진이는 예측할 수 있었다. 머지않아 강민준 주위에 맴도는 여자가 분명 적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여자와 자본은 같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익이 보이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여자는 뛰어난 남자를 만나면 미친 듯이 달려들 것이다. 하물며 강민준은 외모도 되고 돈도 많고 점기까지 하니 얼마나 많은 여자가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너 입 닥쳐. 입만 열면 형부, 닫아도 형부. 부끄럽지도 않아. 유설이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지만 어째서인지 이번에는 그녀의 반항의 강도가 훨씬 작아졌다. 단지 그녀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조수석에 앉아 손을 비비며 부끄럽게 고개를 돌려 뒷좌석의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때 어색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강민준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업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형부 주제로 돌아왔지? 이 여자들의 사고 회로는 정말 기묘했다. 하지만 진이에 대해서 강민준은 여전히 호감을 가졌다. 이 야도는 일을 할 줄 알았고 그녀의 신들린 도움이 있으니 강민준은 유설이를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강민준은 점점 더 유설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심리적 나이는 비슷했고 10대 소녀들에게 강민준은 정말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공통된 화제가 없었다. 유설이 같은 사람,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집안도 나쁘지 않았다. 등불을 들고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강민준은 유설이가 어쨌든 자신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관문을 유설이가 단기간에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상관없었다. 그는 천천히 깨뜨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진이와 유동현이 입만 열면 형부라고 부르니 이 두 사람은 또 유설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니 미래에 싹트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알았어. 그만 장난치고. 좋아요. 우리 형부가 돈이 많으니 오늘 제대로 한몫 챙겨야지. 진이가 흥분해서 소리치더니 엑셀을 한 번 밟아 국제무역 79라는 고급 서양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국제무역 호텔 79층은 서울에서 최고급 서양 레스토랑이었다. 이곳의 1인당 소비는 약 120만 원이었다. 알아야 할 것은 2014년 평균 월급이 겨우 40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 평균 월급이라는 네 글자에는 너무 많은 오류가 있었다. 많은 소도시의 유치원 교사 월급은 120만 원에 불과했다. 이것도 담임수당을 포함한 대우였다. 비록 이곳이 비쌌지만 실내 장식은 정말 호화로웠다. 사방을 둘러봐도 호화찬란이라는 네 글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배치도 호화로운 외에 매우 로맨틱해서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트에 적합했다. 강민준 일행 세 사람이 앉아 진이는 즉시 주도적으로 고급 스테이크 3개를 주문하고 10,000위안이 넘는 레드와인 한 병도 주문했다. 이 한 끼 식사는 3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돈을 물쓰듯 쓰는 것을 본 후 진이는 강민준을 위해 돈을 아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웃고 떠들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매우 매력적인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설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손대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강민준 일행 세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매우 잘생긴 젊은 남자가 보였고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람 스타일이었다.
잘 다려진 정장은 고귀한 기품을 발산했고 명문가에서 나온 귀공자의 모습이었다. 강민준의 마음속에 즉시 강한 위기감이 솟아올랐다. 강민준이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다. 외모나 기품 모두 우월감을 주었다. 그의 그 귀족적인 기품은 강민준 같은 벼락부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대가문의 자제들만이 어릴 때부터 길러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와 유설이가 함께 서 있으면 그야말로 진짜 금동옥녀,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었다. 네, 면적이 나타났네. 손대산, 나와 서리의 대학 동창이야. 강민준 맞은편에 앉아있던 진이가 기회를 틈타 강민준에게 속삭였다. 과연 세상은 정말 좁았다.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당신을 모르니 저를 유설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설이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손대산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손대산이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는가? 진이야, 안녕. 여기 앉아도 괜찮지? 손대산은 진이에게 인사를 하고 전혀 사양하지 않고 진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대산, 너 양심도 없냐? 내가 너 여기 앉으라고 허락했어. 진이는 직설적이었고 손대산의 체면을 전혀 봐주지 않았다. 손대산은 당황했다가 그 후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지었다. 진이야, 몇 년 만인데 왜 아직도 성격이 그대로야? 말하며 손대산은 진이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유설이에게 말했다. 설이야, 그애 내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안에서 나를 시카고에 보내서 금융박사 학위를 따게 했거든. 하지만 안심해. 나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어. 지금 나는 국제 헤지펀드 시드의 중국 자회사인 사도무역의 중국 책임자야. 이번에 서울에 출장 왔는데 뜻밖의 너를 만날 수 있을 줄이야. 설이야, 알아?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건 우리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야. 나를 믿어줘. 손대사는 유창하게 말했지만 진이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다. 손대산, 너 자신한테 금칠 좀 그만해. 네가 고작 회사 책임자인 건 물론이고 이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지금 너는 우리 설이한테 어울리지 않아. 남의 남자친구가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말이야. 진이가 경멸하듯 말을 끊었다. 오늘 이전이라면 아마 그녀는 여전히 강민준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손대사는 상하이 명문가 출신이었고 지금은 또 무슨 개같은 회사 책임자였다. 하지만 강민준이 돈을 물쓰듯 쓰고 한 번에 수십조 원을 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 후 진이는 손대산이 더 이상 강민준과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이를 비교하면 강민준은 그보다 10살이나 어렸다. 남자만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젊은 남자를 좋아했다. 단지 여자가 좀 더 현실적이어서 마음속으로는 좋아해도 반드시 선택하지는 않을 뿐이었다. 돈을 비교하면 강민준은 수십조 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손대산의 집안은 아마 수백조 원의 자산이 있겠지만 그것은 집안의 돈이지 손대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차이였다. 손대산은 진이의 말을 듣고 멍했다가 곧이어 경멸적으로 강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무시하듯 말했다. 고작 제 젖비린내도 안 가신 꼬마가 설이의 남자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강민준은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고백하고 싶으면 고백해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나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는 것은 좀 비도덕적이지 않은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듣기 싫어지네. 강민준은 즉시 앉은 자세를 바꾸어 조리 있게 분석했다. 많은 남자들이 겉으로는 대장부는 사방에 뜻을 둔다거나
나만은 마땅히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사실 이런 남자들이 보통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사업이 영원히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의 눈에 여자는 아마 옷 한 벌만도 못할 겁니다. 자기 사업에 이로운 여자를 만나면 아내와 자식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며 강민주는 손대산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친구, 당신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남자인데 어떻게 감히 서리 앞에 나타날 수 있죠? 말하며 강민주는 매우 자연스럽게 유서리의 손을 잡았다. 유서리의 몸이 분명히 굳어졌지만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유서리가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앞에서 손을 잡히는 것을 본 소유욕이 극도로 강한 손대산은 즉시 격분했다. 분석이 매우 정확하군. 진이는 손대산보다 빨랐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비록 강민준이 일부러 손대산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진이와 유설이는 모두 강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손대산은 정말로 그런 남자였다. 꼬마야, 내가 충고하는데 서리에게서 좀 떨어져. 손대산, 나는 해외에 내 사업이 있고 국내에도 넓은 인맥이 있어. 나와 서리야말로 문당호대먼당호대. 치, 쟤는 뭘로 나랑 비교해?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손대산이 강민준을 쏘아보았다. 나는 당신과 비교할 생각도 없소. 그리고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이니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오. 강민준은 유서리의 손을 잡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것은 손대산을 더욱 분노에 떨게 만들었고 유서리 온몸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이 망할 놈, 너무 대담하잖아. 감히 공개적으로 나를 희롱하다니. 유서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달콤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보호받는 느낌이구나. 서리야, 이 꼬마한테 속지 마. 쟤는 보기만 해도 꼬마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나는 지금 금융박사고 금융시장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 수 있어. 내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야. 손대산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대학 시절 유서리와 2년간 사귀면서 손도 몇 번 못 잡아봤는데 이제 강민준이 자기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서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데 유서리가 반항하지 않다니 너무 심했다. 당신 말은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어야만 서리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강민준이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아니면 뭐겠어. 남자가 돈도 못 벌면 그게 남자야. 손대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주위 식객들이 모두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이 졌네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 방면에서 당신은 내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서리야. 강민준의 마지막 말은 고개를 돌려 유서리에게 한 말이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강민준의 돈 버는 능력을 유서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원유 선물 거래 한 번만으로 강민준은 유서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신과 같았다. 아니, 이 망할 놈이 내 손에 입 맞춘 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다니. 나는 내 선생님이잖아. 젠장. 이 망할 놈, 왜 이렇게 대담한 거야? 유서리는 강민준의 서리야라는 부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때 손대산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었고 그저 마음속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웃기네. 고작 너 따위가. 너는 금융이 뭔지 알기나 해? 감히 나랑 비교를 해? 지금 마침 점심시간이니 우리 둘이 각각 10억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오후 3시 장 마감 전까지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보자. 지는 사람이 자동으로 서리 곁을 떠나는 거야. 말하며 손대사는 도발적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너 설마 10억 원도 못 꺼내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그냥 죽는 게 나아. 남자가 10억 원도 못 꺼내면 무슨 낯으로 이 세상에 살아. 강민준은 정말 손대산에게 화가 나서 피를 토할 뻔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10억 원을 못 버는 남자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이 세상의 99%의 남자는 죽어야 했다. 정말 푼돈 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기는 10억은 너무 적어서 지루해. 비교하려면 작은 목표 하나는 비교해야지. 강민주는 손대산의 그 꼴을 참을 수 없었다. 돈이 많다고 비교하려면 더 대단한 것을 비교해야지. 작은 목표가 얼마인데. 손대산이 멍했다. 강민주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작은 목표 하나라는 개념은 2016년에야 나타났다. 지금은 2014년이었고 아직 아무도 작은 목표 하나가 얼마인지 몰랐다. 잠깐만요. 강민준이 막 말을 하려 할 때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서서 그를 막아섰다. 강민준은 나서준 중년 여성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서 사장님, 금천캐피탈에서 사장님도 모르면서 감히 금융인이라고 말하다니. 손대사는 그 중년 여성을 보고 즉시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강민준을 비꼬는 것을 잊지 않았고 강민준의 무지에 매우 더위만만했다. 저는 서구라고 합니다. 제가 두 분의 공증인이 되어드려도 문제 없겠습니까? 서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차분함이 배어 있었다. 그럼 당연히 문제 없죠? 서 사장님께서 나서주시니 어떤 놈은 지고 나서도 딴소리 못하겠죠. 손대사는 즉시 도발적으로 강민준을 쳐다보며 서구에게 하첨했다. 강민준이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진이가 서둘러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서 사장님은 유명한 금천캐피탈의 창립자예요. 투자계의 유명 인사로 JD에 2,100만 달러를 투자했죠. 올해 JD가 상장하면서 그녀는 최소 1,000억 원을 벌었어요. 게다가 서 사장님은 포스포스가 발표한 최고의 벤처 투자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셨어요. 매우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진이도 현재 창업 군단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투자계의 거물들에 대해 그녀는 꽤 많이 알고 있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자신도 자본을 다루지만 이 투자계에서는 정말 아직 명성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서구를 모르는 것도 정상이었다. 하지만 서구가 JD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1,000억 원을 벌었다는 것을 듣자 강민주는 안심했다. 고작 20억 원을 그녀의 계좌에 넣는 것은 분명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거물이 이 푼돈 때문에 자신의 명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 폐를 끼치겠습니다. 강민준이 예의 바르게 서구에게 미소 지었다. 하하, 저도 그냥 일시적인 흥미일 뿐입니다. 두 분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큰 판은 오랜만이네요. 서구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연 사나이 못지않은 기계가 있군. 곧 강민준과 손대사는 각각 서구가 제공한 2개의 빈 계좌에 컴퓨터로 로그인했다. 어쨌든 자본을 다루는 사람이니 서구 손에 있는 계좌 자원은 매우 풍부했다. 강민준과 손대사는 각각 계좌에 10억 원을 이체했다. 너도 정말 10억 원을 꺼낼 줄은 몰랐네. 꼬마야, 나랑 투자 대결을 하면 울 때가 있을 거야. 손대사는 강민준이 정말 10억 원을 꺼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놀라면서도 경멸하며 비꼬며 말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 내가 5천만 달러에 10배 레버리지를 더해서 8천만 달러를 벌었어. 나는 작은 주식의 신이라고 불린다고. 너는 그냥 나한테 돈이나 바칠 준비나 해. 손대산의 말이 떨어지자 주위에서 즉시 한바탕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와, 손 총재님 대단하시네요. 월스트리트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은 다 실력자죠. 사도무역의 책임자라더니 과연 실력이 있군요. 주위에서 즉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서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대산 이 사람 과연 보통 인물이 아니군. 그래요? 8천만 달러를 버셨다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880억 원 정도 되네요. 차라리 우리 판을 좀 더 키우는 건 어때요? 5천억 원은 어때요? 강민주는 편안한 얼굴로
재미있다는 듯 손대산을 쳐다보았다.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주위에서 즉시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꼬마는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거만하지? 한 번에 10억 원, 이제는 5천억 원을 더 걸자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거물들은 다 조용히 있다.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강민준을 약간의 경외심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서구도 강민준을 몇 번 더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5천억 원을 내기로 걸 수 있다니 이 청년은 배경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손대사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가 어디서 5천억 원을 구한단 말인가? 방금 10억 원도 모두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이었다. 5천억 원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5천억 원. 허풍 떨지 마. 지고 나서 안 내려고 하지나 마. 손대산이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말했다. 유설이도 손대산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손대산이 원유 시장에서 8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들었을 때 유설이는 더욱 경멸스러웠다. 고작 그 정도 성적으로 감히 자랑을 해. 강민준은 2천억 원에 100배 레버리지를 더해서 68조 원 이상을 벌었다. 손대산 이 사람과 강민준은 근본적으로 같은 급이 아니었다. 감히 꺼내지도 못하거나 꺼낼 수 없으면 그 더러운 입 닥치고 여기서 웃음거리 만들지 마. 강민준이 손대산에게 차갑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컴퓨터에 집중했다. 손대산은 반박당해 할 말을 잃었고 그저 강민준을 맹렬하게 한번 쏘아보고는 서둘러 컴퓨터에 주의를 집중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따가 이기면 반드시 강민준을 한바탕 모욕해주겠다. 사도무역은 주로 주식 투기를 목적으로 활동했다. 회사 사람들은 매일 주식을 연구했다. 손대사는 책임자로서 당연히 각종 주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다. 단지 지금은 오후 3시장 마감까지 2시간여밖에 남지 않았다. 2시간여 만에 큰돈을 벌기는 불가능하지만 원금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단지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길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너무 모험을 하면 원금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손대사는 마음속으로 매우 갈등했다. 강민준은 훨씬 침착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전혀 컴퓨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머릿속에서 2014년에 읽었던 뉴스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신화성도 신소재. 이 회사는 국내 포르말데히드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선두 기업이잖아. 강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업계를 뒤흔들었던 강제 청산 사건을 기억해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는 미친 듯이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하여 시장에 포르말데히드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켰고 포르말데히드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게 만들었다. 마지막에는 법규 위반과 자금줄 단절로 강제 청산을 당했고 이것은 또한 선물거래 역사상 최초의 선물시장 조작 형사 사건이 되었다. 강민준의 계좌는 포르말데히드 선물을 살 수는 없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살 수 있었다. 포르말데히드 선물이 폭등하면 생산자인 신화, 성도, 신소재의 주식도 따라오를 것이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포지션을 설정하고 10억 원 전부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고 서구는 강민준 뒤에 서서 강민준의 조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원래 강민준을 고수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한 번의 풋내기라는 것을 드러냈다. 투자계에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이 있다. 1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원금을 지키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여 몇몇 잠재력 있는 주식을 비율에 따라 매수할 것이다. 직접 올인하는 사람은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극도로 자신감 있는 경험자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나이를 보아 서구는 강민준이 노련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식 투기에 대해 약간의 경험이 있었다. 강민준의 조작을 보고
모두들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고작 10억 원인데 재미로 하는 거죠. 강민준이 서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고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오직 유설이만이 강민준의 스타일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강민준이 100배 레버리지를 감히 직접 올인했는데 고작 10억 원쯤이야. 단지 강민준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속도 확신이 없었다. 행운을 빕니다. 서구가 예의 바르게 강민준에게 한마디 답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조작에 흥미를 잃고 몸을 돌려 반대편의 손대산 뒤로 갔다. 손대산은 5종류의 주식을 골랐고 모두 현재 인기 있는 종목들이었다. 서구는 손대산의 조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손대산이 고른 주식 중에는 3종류가 그녀 자신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손대산이 이전에 자신이 월스트리트에서 작은 주식의 신이라는 칭호를 가졌다고 말한 것이 허풍이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손대산은 각 주식에 대해 매우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꼬마야, 나는 다 골랐어. 하지만 그가 강민준의 컴퓨터 화면을 보자 얼굴색이 즉시 재미있어졌다. 하하, 이 바보야. 너 놀 줄 모르지? 일부러 나한테 돈을 바치려는 거야? 하하. 손대사는 강민준이 모모하게 투자하는 것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고 얼굴에 더위만만한 표정이 넘쳐흐를 지경이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거머쥔 것 같았다. 강민준은 그저 그의 발밑에 짓밟힌 개미일 뿐이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더위만만해? 강민준이 약간 혐오스럽다는 듯 손대산을 쳐다보았다. 결과가 뻔하지 않아? 10억 원을 이 이름 없는 작은 주식에 다 던져 넣다니. 너는 근본적으로 주식을 모르지? 너의 그 맹목적인 조작만으로 오늘 이 판 네가 이기면 내가 이 컴퓨터를 먹어버리겠다. 손대사는 웃겨서 쓰러질 지경이었고 손가락으로 강민준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는 큰 웃음거리를 보는 것 같았다.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따라 고개를 저었다.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강민준의 모모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 강민준은 순전히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손대산의 비웃음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증권계에서는 모두가 인기 주식을 좇는 것을 좋아했다. 어쨌든 인기 주식은 자금 유입이 더 많고 주목도도 더 높아서 돈 벌 기회도 자연히 더 컸다. 그리고 신화성도 신소재는 고작 작은 주식이었다. 이 포르말데이드라는 제품 자체는 대상이 적어서 석유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널리 주목받는 것과는 달랐다. 만약 강민준이 이때 신화에 올인하지 않았다면 손대산과 심지어 많은 참석자들은 이 주식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건 네가 스스로 내기를 더 걸고 싶어 한 거야. 네가 지면 내가 직접 컴퓨터를 먹여줄게. 강민준이 웃는 듯 많은 듯 손대산을 쳐다보았다. 단지 강민준의 침착함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꼬마가 너무 거만해서 10억 원의 승패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종류든 이 내기의 승패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올랐다. 신화 주식이 올랐어. 손대산이 막 입을 열려 할 때 강민준 뒤에서 놀라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1.21% 올랐어. 이 상승폭은 아마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들어와서일 거야. 맞아. 신화의 기반이 너무 작아서 10억 원이 들어온 것은 이미 적지 않은 부분이야. 작은 주식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이익이 크지 않아서 곧 다시 떨어질 거야. 주식을 좀 아는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에는 이 주식의 추세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심지어 유설이도 약간 걱정스러운 듯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너 정말 확실해? 문제 없을 겁니다. 강민준은 유설이에게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서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표면만 보았지만 강민준은
신화의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신화의 책임자 자신도 이미 조작을 시도하고 있었고 강민준의 10억 원은 단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만약 신화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일단 자신의 10억 원이 들어온 것을 알면 그들은 전력으로 강민준과 협력하여 이 연극을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때 멀리 떨어진 성도의 한 호화로운 사무실 건물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이 내린 좋은 소식입니다. 비서로 보이는 한 사람이 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단지 그 비서의 놀라운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한 배불뚝이 중년 남자가 갑자기 떨었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검은테 안경을 쓰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비서가 옷이 흐트러진 채 약간 당황하며 사무실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다음부터 들어올 때는 노크해. 배불뚝이 남자가 차가운 얼굴로 비서를 꾸짖었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남성 비서가 어색하게 말했다. 장 비서, 가서 커피 한 잔 타와. 아, 방금 뭐라고 했지? 여비서를 내보낸 후 강 사장이 남성 비서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방금 1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남성 비서가 서둘러 말했다. 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빨리 컴퓨터 켜. 강 사장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자 과연 자금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 사실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은 비록 통하지 않지만 많은 정보는 서로 통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선물시장도 분명히 따라오를 것이다. 포르말데이드를 비축하여 이 천지를 뒤흔들 큰 판을 벌이기 위해 최근 강 사장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다. 지금 1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온 것은 바로 승세를 타서 추격할 때였다. 마지막 20억 원 자금을 동원해서 우리 회사 주가를 직접 상한가까지 끌어올려 그 후 소문을 내 자본이 포르말데이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고. 포르말데이드 선물 투자자들을 이끌어 보유량을 늘리게 하고 포르말데이드 선물 가격을 20%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강 사장이 과감하게 말했다. 강민준이 예측한 대로 강 사장의 배후 협력 아래 원래 크지 않았던 신화의 주가는 즉시 불붙은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상한가를 칠 때까지 강민준 뒤의 군중들은 이미 눈이 휘둥그레졌고 각자 귀신이라도 본 듯 강민준의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손대사는 여전히 자신의 더위만만함에 잠겨 있었다. 모든 사람의 표정 변화를 마주하고 그는 강민준이 산 주식이 폭락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됐어? 폭락했지? 작은 주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적합한 거야. 네가 10억 원 자금을 무모하게 들고 들어왔으니 투자자들을 공황에 빠뜨릴 뿐이야. 그들은 작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려 개미털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손대사는 여전히 더위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강민준이 완전히 패배하여 파산하는 광경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손대산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증권계의 상식이기도 했다. 작은 주식은 보통 큰 변동이 없고 일단 큰 변동이 나타나면 전면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만약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하나는 개미털기를 당할까봐 걱정하고 다른 하나는 모두가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모두 작은 주식이 과도하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과도하게 오르면 팔면 돈을 벌 수 있고 주가가 안정된 후에 다시 들어오면 된다. 이것을 적당히 멈출 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급락하면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것이다. 이것을 손절매라고 한다. 너무 빨라. 순식간에 멈췄어. 강민준 뒤에서 구경하던 한 남자가 놀라서 말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다른 한 사람도 놀라 외쳤다. 폭락했나? 하하, 꼬마야. 이것이 바로 나를 도발한 결과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나랑 주식 대결을 해?
너는 아직 멀었어. 내 남은 자금도 내 것이 될 거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더 거만하게 구는지 보자. 나중에는 얌전히 서리에게서 좀 떨어져. 두꺼비가 백조 고기를 먹으려고 해. 죽고 싶어 환장했군. 손대산이 미친 듯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이때 매우 귀에 거슬렸다. 폭락이 아니라 상한가. 상한가를 쳤어. 13%나 올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고작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자본이 따라붙고 있나 봐. 보통 10% 오르면 상한가인데 신화 이 주식 개장 때 3% 하락했나 보네. 지금 13% 올랐으니 강민준 뒤의 군중들은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강민준을 마치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강민준이 진입하기 전 신화 주식은 3% 하락한 상태였다. 강민준이 진입하자마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13%가 올랐다니 이게 무슨 개념인가? 주식의 신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강민준을 보는 눈빛은 마침내 변했다. 이전의 의심과 안타까움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손대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구는 더욱 빠르게 강민준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늘어지게 쳐다보았고 두 눈은 동그래져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정말 올랐다고? 괜찮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강민준이 서구에게 미소 지으며 여전히 자신감 있고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어쨌든 13% 올라봐야 130억 원. 강민준에게는 침착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손대산도 서둘러 달려와 강민준의 컴퓨터 화면에 붉게 솟구친 직선을 보았다. 그는 몇 걸음 비틀거렸고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불가능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손대사는 고개를 저으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눈빛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다. 곧이어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너였구나. 네가 일부러 함정을 파고 몰래 신화주가를 조작해서 나를 해치려 했어. 손대사는 이때 정신상태가 약간 미쳐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미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5개의 주식을 골랐다. 행운의 여신이 그의 집에 있지 않는 한 5개의 주식이 모두 폭등할 수는 없었고 게다가 모두 13% 이상 올라야 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사 모두 올라도 모두 13% 폭등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거래시장에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상승폭이 10%에 도달하면 이미 상한가였다. 만약 그가 고른 5개의 주식이 이전에 모두 3%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모두 상한가를 치지 않는 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매수한 5개의 주식은 모두 상승기에 있었다. 매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즉,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설사 모두 올라도 그는 확실히 졌다. 손대산. 그녀는 뛰쳐나와 손대산의 코를 가리키며 꾸짖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진이야, 이 쌍년아. 너랑 강민준 한패잖아. 당연히 제 편들겠지. 손대사는 이때 더 이상 이전에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이 아니었다. 10억 원. 게다가 그가 횡령한 공금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그가 힘들게 얻은 시타델의 책임자 자리도 잃게 될 판이었다. 손대산, 말 조심해. 고작 10억 원 때문에 민준이가 주가를 조작할 필요는 없어. 유설이도 책상을 치며 일어섰고 손대산을 차갑게 꾸짖었다. 눈빛에는 차가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웃기네. 고작 10억 원이라니. 말 한번 크게 하네. 유설이, 그 말 너 자신 있어? 손대산도 이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유설이에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너희 유성그룹도 시가총액이 70,
80조 원밖에 안 될 텐데 내 아버지가 와도 감히 고작 10억 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완전히 패배한 도박꾼처럼 손 대사는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녀석이 분명 내 정부겠지. 너 늙은 소가 어린 풀 뜯어먹으려고 정말 무슨 말이든 다 하는구나. 사실 손대산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누군가 암암리에 조작하지 않았다면 신화회사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주식은 절대 폭등할 수 없었다. 단지 신화 주식을 조작한 사람이 강민준 본인이 아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때 손대산의 완전히 가면을 벗은 모습은 서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샀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고 얼굴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강민준의 얼굴색도 갑자기 차가워졌고 눈빛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너 파렴치하긴. 강민준이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늙은 소가 어린 풀 뜯어먹는다는 욕을 들은 유설이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뺨은 붉어졌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우리 아빠는 정말 고작 10억 원이라는 말을 감히 못하시겠지.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10억 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야. 내 말처럼 신화 주식을 조작할 필요까지는 없어. 얼마 전 원유 선물 사건 때 나는 민준이가 2천억 원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써서 20조 원 이상 버는 것을 직접 봤어. 10억 원은 너에게는 목숨이지만 민준이에게는 용돈일 뿐이야. 유설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강민준의 영웅적인 전적을 전부 털어놓았다. 유설이의 말에 참석자들은 모두 갑자기 침묵했다. 서양 레스토랑 전체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국제무역 79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치고 상장에서 여러 해 구른 성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주식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 전 전체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신비한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투자기관들도 그 신비한 개인 투자자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던 그 원유 시장 파동 속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수십조 원의 거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니. 월스트리트의 많은 거물들조차 그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거물들이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원유 선물 가격은 이미 한참 오른 후였다. 그들이 다시 진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끝없는 탐욕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오히려 물려버렸다. 이 파동 속에서 정말로 거대한 이익을 얻은 거물들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었다. 많은 대형 기관들이 직접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썼지만 최종 이익은 보잘것없거나 심지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비교하니 그 중국에서 온 신비한 개인 투자자는 더욱 돋보이고 눈부셨다. 서구조차도 업계에서 여러 번 수소문했지만 그 개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만 알았을 뿐 도대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뭐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신비한 개인 투자자라고요? 서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가 강민준을 보는 눈빛은 즉시 뜨거워졌다. 돈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강민준의 실력과 신비함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강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숨길 것도 없었다. 단지 강민준의 이 침착함이 이때 그에게 몇 분의 신비함을 더해주어 사람들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었다. 이럴 수가. 손대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소리라도 들은 듯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얼굴 표정은 더욱 기가 막혔다.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네가 졌어, 손대산.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손대산의 귓가에는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원래는 네가 남자다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지고도 인정 못하는 비겁한 놈이었군. 고작 10억 원 승부에 네 본색이 드러나다니. 시타델도 눈이 멀었지. 너 같은 놈을 책임자로 앉히다니. 원래 강민주는 손대산을 강력한 상대로 생각했다. 어쨌든 그의 외적인 조건은 꽤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강민주는 더 이상 그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야, 난 안 믿어. 분명 네가 속임수를 썼어. 분명히 그래. 손대산이 미친 듯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이성은 이미 분노와 절망에 완전히 삼켜져 있었다. 이때 그는 마치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상처 입은 짐승 같았다. 됐어. 서구가 갑자기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위험이 가득했다. 손대산, 지고도 인정 못하면 놀지 마. 여기서 창피 떨지 말고. 올해 JD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나 켄 그리핀 씨도 만났어. 다음에 다시 만나면 네 이야기를 그분께 해드릴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은 서구의 이 말의 위력을 몰랐지만 손대산은 잘 알고 있었다. 켄 그리핀은 시타델의 CEO였다. 서구의 현재 투자계에서의 영향력으로 그녀는 정말로 그리핀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오늘의 일을 그리핀에게 말하고 그리핀이 그가 회사 공금 1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타격이야말로 손대산에게 치명적일 것이었다. 손대산은 원래 더 말하고 싶었지만 분을 사귀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좋아, 강민준. 내가 너 기억해두겠어. 10억 원은 이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사하는 셈 치지. 손대산은 말을 마치고 어두운 얼굴로 황급히 떠났다. 그는 더 이상 머무를 정신이 없었다. 비록 아직 장 마감 시간은 아니었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 지금 그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어떻게 이 10억 원의 구멍을 메울지 상의해야 했다. 비록 가족에게 한바탕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분명 이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 한 가지 잊은 거 없어. 손대산이 떠나려 하는 것을 본 강민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의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이전에 손대산이 지면 컴퓨터를 먹겠다고 큰 소리쳤던 것을 떠올렸다. 강민준, 더위 만만해 하지마. 너와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손대산의 얼굴색은 극도로 보기 흉했다. 그는 위협적인 한마디를 남기고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손대산이 초라하게 떠나는 것을 본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실력을 중시하는 이 금융세계에서 지고도 인정 못하는 사람은 더욱 경멸받았다. 강 선생. 그럼 이 두 계좌의 돈은요? 서구가 약간 망설이며 강민준에게 물었다. 전부 인출해주세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강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한 한마디 전부 인출해주세요가 신화성도 신소재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강민준의 10억 원이 갑작스럽게 진입하자 신화 측은 미친 듯이 추가 베팅을 하여 강민준의 10억 원을 발판 삼아 신화의 주가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려 했다. 뜻밖의 신화가 상한가를 치자 강민준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10억 원의 대량 매도 주문을 말하자마자 바로 내놓았다. 사실 강민준과 강 사장이 자금을 투입한 것은 그다지 많은 맹목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었다. 신화의 주식 변동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분명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관망 상태에 있었다. 강민준이 갑자기 미련 없이 10억 원의 대량 매도 주문을 전부 내놓았으니 받아줄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강 사장은 신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금 자동 매수 모드를 설정했다가 강민준의 10억 원 대량 매도 주문에 부딪혔다. 강 사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강민준의 10억 원 대량 매도 주문의 90% 이상이 그 자신에게 매수되었고 남은 10% 정도만이 몇몇 모험심 강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수되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자금을 뺐지? 강 사장은 원래 더위만만한 표정이었는데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안 좋습니다. 그 신비한 자금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자금이 오히려 물렸습니다. 강 사장 옆에 남성 비서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지금 매수했으니 즉시 대량으로 팔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신화주가는 폭락할 것이었다. 포르말데이드를 비축하기 위해 강 사장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걸었고 이제 또 10억 원 이상이 물리자 자금은 더욱 빠듯해졌다. 젠장, 나랑 장난해? 이 개자식. 만약 내가 도대체 누가 나한테 장난치는지 알게 되면 내가 네 껍질을 산 채로 벗겨버리겠어. 강 사장이 분노에 차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바로 강민준의 이 무심한 조작 때문에 원래 2015년 중반에야 완전히 파산하고 강제 청산을 당해야 했던 신화회사는 이제 그 시점이 훨씬 앞당겨졌다. 만약 강 사장이 나중에 더 많은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마 다음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강민준과 관련이 없었다.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서구는 마침내 두 계좌의 금액을 합산했다. 총 2200억 원이 강민준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손대산도 실력이 있긴 했다. 강민준의 10억 원은 130억 원을 벌었고 손대산의 10억 원은 5부분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80억 원 이상을 벌었다. 손대산의 마지막 위협에 대해서는 강민준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가 강민준에게 문제를 일으키러 오지 않아도 강민준은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 그가 고작 사도의 작은 책임자인 건 물론이고 사도의 모회사도 강민준은 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14년 중반이었고 2015년 중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주식 재앙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식 재앙에서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사도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은 바로 사도 뒤에 모회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강민준의 현재 힘은 여전히 너무 작았다. 움직이려면 신중하게 계획한 후에 움직여야 했다. 민준아, 네 능력과 돈 버는 속도는 정말 무섭다. 원래 오늘 너한테 한몫 챙기려 했는데 뜻밖의 몇천만 원 쓰지도 않았는데 네가 오히려 1200억 원을 벌었네. 진이는 강민준의 마음속 계산을 몰랐지만 그녀는 강민준에게 완전히 감복했다. 강민준 옆에 서 있던 유설이는 그저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이로 하여금 유설이를 정말로 질투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어린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아니, 황금알을 낳는 것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만약 그녀가 운 좋게 만났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무릅쓰고 꽉 붙잡고 죽어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오직 강민준만이 유설이의 눈 깊은 곳에 상실감을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았겠지만 손대산의 늙은 소가 어린 풀 뜯는다는 말은 유설이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였다. 단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강민준은 아직 유설이를 위로할 수 없었다. 우리 가자. 강민준은 유설이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상처받은 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비록 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위에 너무 많은 놀라움, 존경, 질투의 시선에 둘러싸여 강민준은 정말로 매우 익숙하지 않았다. 강 선생, 잠깐만요. 우리 다시 인사하죠. 저는 금천캐피탈의 창립자 서구입니다. 혹시 체면을 좀 세워주실 수 있다면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서구는 강민준이 떠나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다가섰다. 겨우 그 전설 속에 신비한 개인 투자자를 찾았는데 서구는 정말로 강민준 같은 젊은 인재와 알고 지내고 싶었다. 이건 강민준은 약간 망설였다. 어쨌든 유설이는 이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때 약속을 잡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든 강민준은 지금 회사를 설립했고 민준캐피탈은 현재 비댄스에 투자했지만 인맥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부족했다. 정말로 금융계에서 구르려면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았다. 인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인맥이 없으면
정말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차라리 우리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약속을 잡죠. 강민준 옆에 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본 서구는 즉시 정신을 차렸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니 이때 세 사람의 개인적인 세계를 방해하는 것은 젊은이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서구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후 무수한 존경의 시선 속에서 계산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특히할 만한 점은 레스토랑 매니저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강민준이 젊고 신비롭고 돈이 많은 것을 보고 게다가 서구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자 원래 수천만 원의 계산서였지만 매니저는 와인이 열리지 않았고 일부 음식이 조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징적으로 강민준에게 300만 원만 받았다. 하지만 강민준이 모르는 것은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그가 완전히 유명해졌다는 것이다. 비록 스타나 인터넷 유명인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신비한 개인 투자자 신분은 금융계에 완전히 퍼져나갔다. 이전에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몰래 사진을 찍었고 게다가 이 신기한 내기와 서구의 보증까지 더해져 18세 신비한 개인 투자자의 명성은 곧 많은 금융 거물들의 눈에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모두 나중의 일이었다. 가자. 내가 너희 둘한테 전통 가정식 요리 사줄게. 배고파 죽겠어. 국제무역을 나와 진이가 다시 가이드 역할을 했다. 진이는 서울 토박이었고 서울에서는 그녀가 여전히 매우 익숙했다. 단지 오후 내내 유설이는 약간 우울했고 심지어 평소 명랑했던 진이도 유설이의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세 사람은 간단하게 가정식 요리를 한 끼 먹었다. 진이는 원래 그들 둘을 데리고 서울을 신나게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유설이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호텔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호텔에 돌아온 후 진이는 당연히 유설이와 함께 방에 틀어박혔다. 그들이 방에서 무슨 속삭임을 나눌지는 강민주는 알 수 없었다.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강민주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만약 강민준이 예전의 강민준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2015년에 닥칠 주식 재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하면 자신을 돌보고 부유하면 천하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없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주식 재앙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양심을 버린다면 강민준의 미래 예측 능력으로 이 주식 재앙에서 큰돈을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가 외국 투자 펀드의 발걸음을 바짝 따라 계속해서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에 베팅하기만 하면 그의 자산은 최소 100배, 심지어 그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체 주식 투자자들의 뼈를 밟고 피와 살을 빨아먹으며 전체 사회가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었다. 선아, 아직 몇 달 남았으니 게다가 나 자신도 지금은 아직 힘이 약하니 그때 가서 보자. 진이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하룻밤 만에 유설이의 기분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얼굴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평소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플립톡에 대한 투자가 끝났으니 강민주는 한동안 한가해졌다. 모처럼 서울에 한번 왔는데 진이라는 불처럼 열정적인 작은 부잣집 아가씨가 이끌어주니 강민준과 유설이는 그녀를 따라 서울의 크고 작은 명소들을 거의 다 둘러보았다. 굵기 개양식을 볼 때의 장엄함, 위인에게 헌화할 때의 경건함,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 동안 그들은 또한 서울의 맛있는 음식들을 다 맛보았다. 골목의 특색 있는 간식부터 고급 레스토랑의 정교한 요리까지 한 입 한 입이 서울의 독특한 맛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이 막 관내로 돌아가려 할 때 그는 뜻밖의 서구의 전화를 받았다. 강 선생, 내일 서울 금융계에서 투자 교류회가 있는데 혹시 참석할 흥미 있으신가요? 간단한 인사 몇 마디 후 서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누가 참석하나요? 제가 자격이 되나요?
강민주는 듣고 나서 즉시 호기심이 생겼다. 어쨌든 그는 막 투자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친한 투자자 몇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 자선 경매도 있을 거고요. 투자를 구하는 창업자들도 좀 참석하니 만약 괜찮은 프로젝트가 보이면 투자하셔도 되고요. 서구가 서둘러 설명했고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사실 이번 교류회는 강민준을 겨냥한 것이었다. 얼마 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큰돈을 번 신비한 개인 투자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것은 서울 금융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금융 거물들이 이 신비한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모두 강민준의 진면목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서구는 강민준과 알고 지냈다. 그래서 몇몇 거물들이 상의하여 이 교류회를 조직하고 정식으로 강민준을 초대한 것이었다. 강민준은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자신의 발전에 이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 사장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정시에 참석하겠습니다. 강민주는 말을 마치고 또 무언가 생각난 듯 추가로 물었다. 동반자나 가족을 데려가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 무슨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요. 서구가 웃으며 말했다. 머릿속에는 강민준 곁에 두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음이 좋구나. 전화를 끊고 강민준은 즉시 유설이와 진이를 찾아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가야지. 꼭 가야 해. 나 예쁜 옷 사러 가야겠어. 화장도 예쁘게 하고. 혹시 어떤 거물이 내 노란 자전거를 눈여겨볼지 모르잖아. 나한테 돈 투자해주면 어떡해. 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고 흥분해서 펄쩍 뛰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투자를 받지 못했으니 이번 교류회에 기대를 걸었다. 혹시 안목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가자. 나도 드레스 한 벌 사야겠어. 유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번에 그녀는 서울에 급하게 와서 평상복 몇 벌만 가져왔다. 모처럼 서울에 한번 왔으니 이 기회에 옷 한 벌 장만해야겠다. 그럼 가자. 내가 쏠게. 강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돈이 있으니 당연히 자신감도 넘쳤다. 진이의 안내 아래 그들은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품 매장으로 갔다. 강민준은 이 브랜드를 몰랐지만 정말 비쌌다. 진이는 강민준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서양 레스토랑에서 1억 원 이상을 이길 수 있었으니 그녀는 강민준을 위해 돈을 아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두 소녀는 강민준을 위해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의 정장한 벌을 골랐다.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여성복 코너로 가자 가격은 더욱 놀라웠다. 유설이는 심플하고 우아한 드레스 한 벌을 골랐다. 2억 5천만 원. 진이의 것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다. 강민준이 주도적으로 계산하려 할 때 갑자기 극도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거 옛날 한국대학교 3위 미녀 유설이랑 6위 미녀진이 아냐? 어떻게 여기에?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중년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 여자는 바로 유설이의 옛 동창 어유미였다. 이 어유미는 정말 미모가 좀 있었고 그 외에도 10대 미녀 중 5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이 순위에 앙심을 품었고 특히 유설이보다 순위가 낮은 것에 마음속으로 극도로 불복했다. 항상 유설이의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녀를 눌렀다고 생각했다. 어유미, 오랜만이네. 유설이는 그녀를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길거리 사람을 본 듯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뜻밖의 옛날 한국대학교의 그 거만했던 두 미녀가 이제는 한 남편을 같이 모시는 신세가 되었구나.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네. 어유미가 강민준을 힐끗 쳐다보았고 경멸하는 눈빛이 넘쳐오를 지경이었다. 유설이의 얼굴이 휙 하고 검게 변했다. 어유미, 너 약 잘못 먹었어?
입이 왜 그렇게 더러워? 진이는 유설이처럼 자제력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허리에 손을 얹고 욕을 퍼부었다. 네가 늙으니 하나 찾아서 기댔다고 천하의 모든 여자가 너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줄 알아. 이 말은 어유미와 그녀 옆에 중년 남자를 모두 욕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나는 체면이라도 좀 지키지. 너희 둘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명품 쇼핑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보살핌 받는 거 모를까봐 겁나. 어유미가 차갑게 흥하고 얼굴에 비웃음을 지었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정절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고작 그 정도였구나. 내가 이 일을 우리 반 단톡방에 올리면 너희 동창들이 너희를 어떻게 볼까? 유설이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진이는 더욱 격노했고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어유미, 오늘 내가 반드시 네 그 더러운 입을 찢어버리겠어. 진이는 말하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짝 소리가 나게 어유미의 뺨을 바로 때렸다. 이 따기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어유미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눈이 동그랗게 커져 한참 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어유미 옆에 중년 남자는 이때 참지 못했다. 그는 휙 하고 나서서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보아하니 이 가리는 진이에게 손을 대려는 것 같았다. 서울 금융계에서 가리라는 이름은 벼락과 같아서 보통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막 이 개에 발을 들여놓았고 정말로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가리를 알지 못해도 중심증권의 명성은 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2015년 주식 재앙에서 이스트스톤은 700만 달러로 20억 달러를 벌었고 시즌은 심지어 2천만 달러로 주식시장에서 수백억 달러를 휩쓸 뻔했다. 비록 마지막에 적지 않게 제지당했지만 시즌은 여전히 10억 달러 이상을 챙겼다. 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중심증권 같은 내부자들이 안팎으로 결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리, 그 자신에게서 풍겨나오는 위험 있는 기세. 분명 중심증권에서의 지위가 낮지 않았다. 네, 옆편 내 입이 너무 더러워서 때렸으면 때린 거지. 만약 일이 커지는 게 두렵지 않다면 당신도 손을 대보시지. 강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가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이 앞을 막아섰다. 이 어유미는 너무 혐오스러웠다. 만약 그녀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강민준은 이미 손을 댔을 것이다. 이제 가리가 나섰으니 강민준은 진이가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강민준의 자신감은 그가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데서 나왔다. 반면 이 가리는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미지수였다. 지금은 자유미디어가 막 부상하기 시작한 때였다. 만약 이 어유미가 가리의 정실부인이라면 아마 그는 좀 거만하게 굴었을 것이다. 만약 비밀의 인 같은 것이라면 강민주는 그가 감히 이를 크게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사실은 과연 강민준이 예측한 대로였다. 강민준의 이 말들은 가시처럼 가류의 심장을 찔렀다. 그 같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밖에서 애인 서너 명 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모두가 알게 되면 문제는 매우 커질 것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가류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갈며 말했다. 너 두고 봐. 우리 두고 보자. 말하며 그는 어유미를 달래며 끌어당겼다. 자기야, 우리 저런 사람들이랑 신경 쓰지 말자. 이따가 남편이 한정판 가방 하나 사줄게. 돼. 무슨 놈의 귀신이야. 진이가 어유미와 가리의 뒷모습을 향해 침을 뱉었다. 얼굴의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완전히 격분한 암사자 같았다. 알았어. 저런 사람이랑 신경 쓰지 마.
가치 없어. 비록 강민주는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도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서울이 용과 호랑이가 숨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이를 적게 만드는 것이 좋았다. 유설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자.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기분 망치지 말자. 세 사람은 계산을 하고 명품 매장을 나왔다. 하지만 이 한바탕 소동 후 원래 좋았던 기분도 없어졌고 오늘의 활동도 어쩔 수 없이 취소되었다.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다음날 오후 강민준 일행 세 사람은 정성껏 차려입었다. 강민준은 1억 2천만 원이 넘는 정장을 입었고 온몸이 더욱 훤칠해졌고 기품이 비범했다. 마치 그에게서 사람을 눈부시게 만드는 독특한 빛이 발산되는 것 같았다. 유설이는 2억 5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나온 공주 같았다. 우아하고 고귀한 기품이 남김없이 드러났고 일거수일투족의 매혹적인 매력이 넘쳤다. 진이의 1억 8천만 원짜리 드레스도 그녀를 빛나게 했고 젊고 활기찬 모습 속에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세 사람은 주소에 따라 투자 교류의 회의가 열리는 호화로운 클럽 문 앞에 도착했다. 이 클럽은 궁전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문 앞의 경비원들은 모두 단정한 제복을 입고 표정이 엄숙하여 마치 신비한 보물을 지키는 듯했다.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들은 또 어유미를 만났다. 오늘 어유미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몸에 꽉 끼는 눈부신 빨간색 드레스를 입어 그녀의 굴곡 있는 몸매를 드러냈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혐오스러운 오만함과 깐깐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 이거 어제 그 파렴치한 두 여자 아니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희가 올 수 있는 곳이야. 어유미는 유설이와 진이를 보자마자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 같았다. 네가 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와? 유설이가 보기 흉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는 서울금융계의 최고급 교류회야. 자산 수십억 원의 거물들만이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 두 보살핌 받는 여자들. 따라와서 뭐 하려고? 높은 가지에 오르려고? 아니면 새 주인을 찾으려고? 어유미는 말하며 너희 만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져 듣기 거북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에 그들 쪽을 쳐다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어유미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더이 양양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무슨 헛소리야. 진이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고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당장 달려들어 어유미의 그 더러운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유설이도 분노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어유미가 이렇게 파렴치할 줄은 몰랐다. 감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다니. 경비원 어디 있어? 빨리 이 잡것들 쫓아내. 쟤들은 이 교류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어유미는 갑자기 거만하게 경비원을 불렀다. 유설이와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것을 보는 것이 어유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명령하는 거만한 모습은 마치 고귀한 여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문 앞의 경비원은 어유미의 부름을 듣고 즉시 다가왔다. 분명 이 경비원들은 모두 어유미를 알거나 혹은 경비원들이 모두 가리를 알았다. 어쨌든 평소 가리가 어유미를 데리고 이런 고급 클럽에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경비원은 강민준 일행 세 사람을 불친절한 눈으로 쳐다보며 쫓아내려 했다. 바로 이때 클럽의 문이 안에서 열렸고 서구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오늘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여성 정장을 입고 깔끔하고 우아해 보였다. 날카로운 눈빛이 주위 상황을 훑었다. 무슨 일이죠?
서구는 문 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약간의 위험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유미는 서구를 보자마자 얼굴에 즉시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어유미는 분명 서구도 알았다. 그녀는 서구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말했다. 사장님, 이 사람들 초대장도 없이 교류에 섞여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경비원 불러서 쫓아내려던 참이에요. 어유미의 말투에는 너희 만만함이 가득했고 서구에게 공을 세우고 싶어 했다. 서구는 어유미를 쳐다보고 다시 강민준 일행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대강의 전말을 파악했다. 강 선생,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서구는 어유미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다가가 강민준에게 말했다. 원래 오늘은 몇몇 친한 투자자들의 사적인 모임이었지만 금융계에는 비밀이 없었다. 전설 속의 신비한 개인 투자자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거물들이 주도적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교류회의 규모가 격상되었다. 바로 이 임시적인 규모 격상 때문에 달기인 중 한 명인 서구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빴고 그래서 강민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을 잊었다. 서 사장님, 저 사람들, 특히 이 두 여자, 쟤들은 제 정부의 애인들이에요. 자격 없어요. 어유미가 약간 조급해졌다. 비록 그녀는 강민준의 신분을 몰랐지만 설사 강민준의 신분이 대단하다고 해도 뭐 어쩌겠는가. 유설이와 진이는 그녀가 잘 알았다. 특히 유설이는 작은 도시 출신으로 비록 집안에 돈이 좀 있지만 이런 수준의 교류회에는 돈이 있어도 소용없었다. 인맥이 있어야 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가 언제부터 당신이 주인 행세할 차례였지? 서구가 어유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 같았다. 어유미를 똑바로 찔러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저는 가류의 친구입니다. 어유미가 약간 기가 죽어 말했다. 목소리도 저절로 작아졌다. 원래 그녀는 자신이 가류의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가류의 신분이 꽤 민감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감히 자신이 가류의 여자친구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평소 가리가 그녀를 데리고 활동에 참석할 때는 모두 개별 행동이었기 때문에 친구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가류의 친구가 감히 내 앞에서 손가락질을 해. 서구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다. 만약 가류가 직접 왔다면 아마 서구는 그의 체면을 몇 분 봐주었을 것이다. 가류는 비록 서울에서 세력이 좀 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감히 너무 방자하게 굴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 교류회는 그녀가 주로 강민준을 위해 주최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 철없는 여자가 강민준을 쫓아내게 둘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서 사장님, 어유미는 듣고 나서 즉시 당황했다. 그녀는 서구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체면을 안 세워줄 줄은 몰랐다. 그리고 가리의 체면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었다. 서구의 강인함은 어유미의 예상을 벗어났다. 이 세 분은 모두 제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만약 가리가 불만이 있다면 그에게 직접 저를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서구가 경멸하듯 말했다. 눈빛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감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말을 마친 서구는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 선생, 웃음거리를 보여드렸네요.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유미를 힐끗 쳐다보고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기 귀찮다는 듯 유설이를 데리고 서구를 따랐다. 유설이와 진이가 유유히 클럽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어유미의 마음은 참을 수 없었다. 재수 없는 것들, 다들 고상한 척하는 것들이야. 옛날 학교 다닐 때 나를 짓밟더니 이제 나는 옛날의 그 가난뱅이가 아니야. 다시는 내 머리 위에 올라타려 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 둘을 완전히 망신시켜주겠어. 어유미의 얼굴 표정이 점차 뒤틀렸다.
클럽에 들어서자 강민주는 눈앞의 웅장한 광경에 여전히 압도당했다. 그는 원래 몇몇 투자자들의 작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의 광경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넓고 밝은 홀, 호화로운 장식, 거대한 전자스크린이 정면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매우 위험 있는 소파 3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는 수십 줄의 테이블과 의자가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어 세심하게 준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민준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쪽에는 방송국 직원들이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격식이 최고조로 격상되었다. 서 사장님, 평소에 사적으로 교류하실 때도 다 이런 광경인가요? 강민준이 서구를 따라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음속으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자들의 세계는 정말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사적인 모임도 이렇게 웅장하다니. 아, 평소에는 이렇게 비공식적이지 않아요. 당신이 온다고 들었잖아요. 많은 거물들이 당신 같은 신비한 개인 투자자와 알고 지내고 싶어 해서 온 김에 격식을 좀 높인 거죠. 서구가 웃으며 설명했다. 강민주는 무력하게 웃었다. 서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셨네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어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신기하겠습니까? 강민주는 단지 서구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현재 금융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기품이 비범한 거물들 한 무리가 잇따라 주도적으로 둘러쌌다. 눈에는 호기심과 탐색이 가득했다. 서 사장님, 이분이 바로 당신이 말한 강민준 씨입니까? 젊은 나이에 재능이 뛰어나다니 과연 영웅은 소년에서 나오는군요. 백발이 성성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은 한 노인이 먼저 강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눈에는 칭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캐피탈의 정동래입니다. 서 사장님께서 당신이 매우 젊다고 말씀하셨을 때 원래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니 창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군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정말 늙었네요. 정 사장님께서 너무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선배님이신데 저 같은 후배는 아직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강민주는 감히 거만하게 굴지 않고 서둘러 두 손으로 정동래와 악수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법이다. 하물며 정동래의 나이는 자기 할아버지가 될 만큼이었으니 강민준도 감히 거들먹거릴 수 없었다. 강 선생, 지난번 원유 선물 전쟁에서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한 중년 남자가 이어서 물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이 담겨 있었고 강민준 같은 젊은이가 그렇게 대단한 수완을 가졌다고는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이분은 대한생명의 수석투자 전문가이자 국내 최고의 트레이더인 부문준 씨입니다. 서구가 서둘러 이 중년 남자를 강민준에게 소개했다. 예측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왜냐하면 부문준의 거만한 태도가 강민준을 약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운 자체도 실력의 한 종류지요. 사실 저희 금융업계 종사자 중에 실력 반, 운 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동래가 웃으며 말했다. 운이 중요하긴 하지만 금융시장은 변화무쌍해서 운만 믿다가는 조만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정장을 차려입은 가리가 갑자기 나섰다. 가리도 여기서 강민준을 만날 줄은 몰랐고 더더욱 강민준이 바로 그 전설 속의 신비한 개인 투자자일 줄은 몰랐다. 원래 오늘 그도 그 전설 속의 젊은 인재와 안면을 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바로 강민준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방금 강민준과 어유미가 클럽 입구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안 후
그는 강민준에게 조금의 호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갈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운에만 의지할 수 없죠.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밤길 다니는 것을 좋아하니 조만간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준이 옅은 미소를 띠며 응수했다. 강민준의 이 말은 애매모호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강민준의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 가리는 바로 중심증권의 고위 간부였고 그가 밤길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물론 강민준의 말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 2015년 주식 재앙에서 중심증권의 고위 간부들이 공범으로 대거 교체되었다. 그 중에 이 가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강민준은 몰랐다. 어쨌든 그때 강민준은 그저 작은 인물이었고 주식시장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뉴스를 봤을 뿐이었다. 무슨 뜻이지? 젊은이, 내가 충고하는데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을 잊지 마. 인생길은 아직 길어. 가리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했다. 만약 그 자리에 너무 많은 거물들이 없었고 가리가 자신의 신분과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자자, 갈 사장님. 교류회가 곧 시작되니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주인으로서 서구가 서둘러 중재했다. 비록 서구는 강민준과 가류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몰랐지만 두 사람의 팽팽한 대화와 방금 입구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 볼 때 서구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